예, 조합 논점 이래 정리할게요. 조합 정리하면 이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래 끝나게 될 테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이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1시간만 들으시면 이제 가족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래 집중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703조 이래 동업계약, 조합계약들 이래 정리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동업을 말합니다. 동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트너가 되는 거죠. 파트너가 되는 게 그게 조합이 이래 되는 거죠. 자, 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 경영이 들어가야 돼. 경영이 공동사업을 경영을 해야 되고 서로 출자해야 됩니다. 서로 출자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이래 되게 되고 여러분들 그 공동사업을 경영한다는 거, 동업을 한다는 거 이걸 구분 짓는 특징이 뭘까? 특징이 내가 이 사람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옆에 하나 써두시면 이익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익 배분. 파트너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을 배분해줘요. 이익을 배분해주게 되고 이익 배분 아니면 그거는 동업 아니에요. 동업이 아니고 월급 받으니까 종업원이지 뭐. 종업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조합이 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수요소. 이익 배분이 필수요소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가능한데 노무가 뭐냐 그러면 그 CEO 경영 마인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력 이런 것들이 노무가 이래 되니까 그것도 재산이죠. 그것도 능력이니까요. 기타 재산 기타 놈으로도 출자하는 거 가능하고 누구든지 출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출자가 이래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밑줄하고 합유가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이 합유라는 특징은 합유한다라고 공유와 다르게 왜 합유라는 걸 이래 따로 만들었냐 그러면 얘네들은 함부로 지분을 처분하면 안 돼.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게 공유하고 특징이 다른데 세 명이서 동업을 했거든. 세 명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래 동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얘가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고 나가버리면 얘네들이 엉뚱한 사람하고 동업하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하고 동업하게 되니까 다른 동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특징이 되고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도 안 돼요. 상속인 만약에 상속돼 버리면 얘 학교 못 가. 얘 학교 못 가고 아저씨들하고 동업하러 출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상속도 안 되고 그거는 지분 계산으로 처리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가. 합유는 특징이 함부로 동업자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그게 합유의 특징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은 1인이 다른 조합은 동의 없이 한 조합 채권을 양도하는 거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팔아먹지 못해. 혼자서 팔아먹을 수는 없게 이래 되고 무조건 조합 채권을 처분하려면 양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이래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05조는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했을 때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 동그라미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주고 끝나지 않는 게 오늘 두 번째 나왔네요. 두 번째 나와서 위임해서 금전 소비해버렸을 때 수임인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고 조합에서 출자 의무 불량했을 때 출자 의무 불량하면 그때는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06조 동그라미하고 조문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의 3분의 2 밑줄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에요. 지분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로서 결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업무집행자를 뽑는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조합원의 3분의 2고 이하 조합의 업무집행은 밑줄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이래 되니까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고 업무집행자를 뽑을 때 그때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이래 필요하고요. 찬성이 필요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이 있으면 그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 사망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각 조합원이나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통상사무는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다만 그 사무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업무집행자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즉시 중지하는데 이게 서로 감독자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누구든지 서로 감독할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이의 제기하면 그때는 중지해야 돼요. 통상 사무를 할지라도 중지해야지 이래 되고 요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조합원 동업자들은 사용자처럼 평가받습니다. 사용자처럼 평가받아서 한 명이 불법행위 저지르면 다른 동업자가 사용자 책임져야 됩니다. 사용자 책임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7조 준용 규정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708 업무집행자의 사임인데요. 업무집행자의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 일치에다가 점 찍고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지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뽑을 때는 3분의 2 해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709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걸로 추정받습니다. 대리권이 추정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710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를 밑줄하자. 언제든지 밑줄하게 밑줄해놓고 이게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각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요즘 뭐 횡령은 거의 뭐 3천억씩 이래 하던데 야 이게 정말 꿈의 금전이던데 옛날에 그 나는 500억 300인가 500인가 이래 하던데 야 이 사람은 야 정말 3천억은 정말 그 어마어마하던데요. 언제든지 이렇게 검사하게 된다는 거. 야, 그게 뭐 어떻게 밝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3천억이나 그런 식으로 이래 처리하게 되는데 왜 밝혀지지 못했는지. 정말 그 놀라울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야 정말 나 같은 아이는 정말 그 MBTI들은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뭐 3천원도 부들부들 이런 느낌인데 와 3천억을 야 정말 그 화끈하네. 그러면 711조 손익분배 비율이 해야 되는데 부럽기도 해. 그러니까 그 정도 간땡이가 야 정말 남자는 그 정도 간땡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 야 나는 그 3만 원 뭐 이런 몰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들부들 얼굴 붉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게 되는데 야 3천억은 정말 그 어마어마하네요. 가벌병이 동업을 하면 얘네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분배를 해야 되겠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할까? 어떻게 분배할지 그에 관련 조문이 711조인데 이랑 볼까?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의 비례입니다. 출자가액의 비례하고 밑에 균분이 아니네요. 균분이 아니고 출자가액의 비례해서 정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게 균분으로 나오면 오답이에요. 균분으로 나오면 오답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왜 균분으로 안 해놓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1억을 출자한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득을 균분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정말 빡 도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균분이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게 되니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이게 공평한 거죠.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양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 또는 손실에 공통된 걸로 추정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712조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한테 균분 밑줄해야 돼.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네요. 이런 거. A가 얘네들한테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놈이 많이 낸 놈인지 어떤 놈이 적게 낸 사람인지 몰라. 조합의 채권자는 알 수 없으니까요. 조합의 채권자가 이걸 모르니까 이때는 얘네들한테 균분해서 천 이렇게 균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균분해서 받을 수 있게 되고 713조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있을 때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 밑줄하고 균분해서 변제할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무자력자가 있을 때
을이 무자력이 돼가지고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을의 부담 부분 1000을 다시 얘네들이 500, 500 이렇게 균분해서 또 다시 똑같이 나누어서 책임을 지게 이래 하겠다는 게 그게 713조가 이래 되고, 그다음에 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갑을 병이 동업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조합에 대한 지분이 있거든. 지분이 있게 되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압류했어요. 압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류하면 환가에서 경매로 팔죠. 경매로 팔아가지고 이걸 배당받아 가게 되는데, 그래버리면 이걸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게 되거든.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게 되니까 파트너가 교체가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하지 못해 일반 압류처럼 처리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네들이 장래이익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익 배당을 받게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 이익 배당 받는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이렇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이익 배당이 이번 달에는 20만 원 나왔고 그다음에 저번 달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하나도 안 나왔고 이래버리면 얘 언제 다 받아갑니까? 이거 언제 다 받아가냐고.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조합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한 채권자는요, 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이거 탈퇴시켜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채권자 대권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탈퇴해서 나가면 지분을 환급받아 나가거든. 환급받아 나가기 때문에 이거 대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권자 대권이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채권자 대권이 따라 붙고, 탈퇴권이 일신전서권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나오게 되니까 조합 탈퇴권이 채권자 대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715조는 조문 발표하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할 수 없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갑을 병이 동업을 해서 A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처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조합의 채무자거든. 조합의 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조합의 채무자가 조합원한테 별도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반대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나는 얘한테 3천을 받아야 되고 얘네들은 얘한테 3천을 받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상계할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 되는데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이거 상계 처리해버리면 얘네들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얘네들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3천 받아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나눌 돈이잖아요. 나눌 돈이 되는데 얘 거랑 상계 처리하려면 혼자서 이 채권을 다 써버린 꼴이 되거든. 처분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다른 동업자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계로 옮겨가요. 상계로 옮겨가서 상계에서 막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그 이유를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716조가 이제 이밋할 때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 이밋할 때 자기 발로 나가기 싫었는데 강제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 그게 717조 비이밋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가면 이미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면 비이미가 되겠죠. 716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했을 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하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했을 때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고, 자 717, 716조 경우 외에요. 조합원은 다음 각호 언안에 해당할 때 사유가 있다면 탈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 동그라미, 파산, 파 동그라미, 성년후견 개시, 성 동그라미, 제명, 제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사파 성제고, 옆에 보시면 조합원 지위 원칙적으로 상속 안 돼. 이거 상속이 허용되지 않게 되고 탈퇴로 처리합니다. 탈퇴로 처리하고 탈퇴로
처리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18 제명인데요.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입니다. 일치로 이를 결정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거 제명할 수 있도록 이래 됐는데 옆에 최근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 제명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꼭 이 사람이 꼭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그때만 제명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이래 서로 안 좋아가지고 이래 막 싸움을 자꾸 한다든지 불화대립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제명 사유가 이래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그거 다 포함입니다. 불화대립 이런 것들도 제명 사유로 봐가지고 이거 제명할 수 있고도 꼭 범죄 저지르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지 뭐 3천억 횡령하고 뭐 이런 것들만 제명 사유로 처리되진 않고 불화대립도 포함입니다.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한테 명백한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당연하게 제명할 수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대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제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19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인데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점 찍고 탈퇴 당시 조합산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출자를 얼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자를 얼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탈퇴됐을 때 그때 재산 상태에 따라서 환급받아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2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 이하에 불과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항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720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원의 해산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됐는데 자 우리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 기억나요?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이 해산 사유가 생기고 청산이 끝나야 되죠. 청산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도 조합 자체가 권리 능력은 없지만요. 법인처럼 봐가지고 이것도 해산 사유가 생기고 청산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청산 절차가 끝났을 때 그때 조합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이래 청구할 수 있고 721은 조합이 해산했을 때 청산은요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사무를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이 항이 전항의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 결정 과반수 밑으로하고 조합원 과반수로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옆에 판례 별표하세요.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걸 꼭 별표하시고 임의규정으로 이래 돼 있다는 걸 별표하시면 이래 되는데 우리 법인에서 청산 조문이 강행 규정이었거든. 강행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막 섞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꼭 별표해놓고 이렇게 가세요. 조합은 채권편에서 나왔고 계약편에서 나오거든. 계약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채권법은 대부분 다 임의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청산 조문도 임의규정, 청산 조문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가고 밑에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청산인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이게 조문이 없습니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조합에서 청산인한테 해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겠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줄 근거가 없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은 됐고 그 다음에 723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했다면 708조를 이래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합도 이래 조문 정리를 이래 해두시고 조문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상기금지 이런 것들 또 손익분배니 조합의 채권자의 관계 이런 거 잘 구분해가지고 손익분배는 출자가에 채권자는 균분해서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조문들 이래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종신정객만 넘어가고 화해도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법정 채권 관계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부터 보는 그 법정 채권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서 채권 관계가 발생합니다. 법정 채권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이 이래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이게 다른 앞에 것들하고 다른 관점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부당이득이 유효다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 채무 발생이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채권
채권 자체가 발생하네.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요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건 자체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먼저 사무관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이래 처리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위임이고 이런 의무로서 이래 내가 처리하면 위임이 되는 거고 의무 없이 처리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사생활 침해거든. 사생활 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이래 지게 되는데 타인의 사무 처리를 의무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행위로 평가받는 거 이게 지금 보시는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이래 되는데 위법성이 조각돼요. 위법성이 조각돼 가지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무관리가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게 되는데 예컨대 자동차가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를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핸들을 놓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서 막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자동차를 멈추게 할 의무가 없잖아. 멈추게 할 의무가 없는데 근데 내가 내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요. 들이받아 가지고 그 자동차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 멈추게 해주는 거. 멈추게 해주는 거는 그는 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되고 적법행위로 평가받고 그리고 일정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수리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게 되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게 사무관리가 되고 일종의 상호부조입니다. 상호부조. 서로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옆집이 불이 날 수도 있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났을 때 옆집 주인이 잠시 들어와서 꺼줬다고 해서 왜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라고 주거 침입으로 처벌해버리면 그러면 다 타버려라. 뭐 이래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호 부조 차원에서 서로서로 끄고 꺼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게 되니까 그게 사무관리가 이래 된다는 거죠. 자, 734조 사무관리 내용인데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쫓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항이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출했는데 이게 조문으로 나오니까 지문으로 나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되게 어렵게 이래 되는데 이런 거야. 지금 사무 관리할 때 본인의 의사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의사를 이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의사를 내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본인의 의사를 모르면 지금 1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무에 적합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적합한 관리.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이익되는 본인의 의사를 모르면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되는 거고 본인의 의사를 내가 알아. 본인의 의사를 알면 지금 조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의사에 맞게 의사에 맞추어서 지금 이 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 주라고 이래 돼 있는데 자 이래 붙으면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의사 알고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 준다. 이렇게 붙으면 문장이 또 이게 또 되게 미끄러워. 이게 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이랬던 느낌을 이래주게 되는데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사를 모를 때입니다. 의사를 모를 때고 의사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의사, 생각, 의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 의도에 맞게 의사에 맞게 관리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 전문 문제 대비하시고 실제 답으로 넣었어요. 이게 실제 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전문 정리하고 3항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했을 때는요 과실이 없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엄격하게 따져야 돼. 왜냐 그러면 도둑놈들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사무 관리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관리자가 이거 관리 방법을 위반하면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하고 다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때는 중대형 과실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게 되죠. 자 오른쪽에 요건 정리되어 있죠. 1번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이래 관리해야 되고 제3적 사무에 한정되고 가족법상 권리를 어떻게 사무관리해 줍니까? 이거는 사무관리가
허용될 수 없게 이래 되고 재산적 사무만 되고 사실행위, 법률행위는 불문하고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 하는 것도 들이받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처분이 될 수 있고 창문을 깰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운전자 그때 왜 정신이 잃었을 때 사람들이 왜 창문 깨서 문을 열었죠?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될 테니까 처분행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2번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의무 있으면 그때부터는 위임입니다. 위임으로 이래 처리되고 의무 없이 해야지 사무관리. 의무 없이 했을 때 사무관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요 3번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꼭 들어가야 돼. 타인을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니까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들어가야지 이래 되고 관리 의사가 있어야지 이래 된다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순수 타인을 위한 의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의사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꺼주면 순수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겠지만 우리 집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죠.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존하는 거는 됩니다. 병존하는 거는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35 긴급 사무 관리인데요.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사무 관리할 때는 고의나 밑줄, 중대한 과실을 밑줄하시고 중대한 과실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생명이나 이런 신체, 명예나 이런 급박한 위해를 면할 때는 고의나 중과실만 없으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구조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게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736 관리자가 권리를 개시했다면 지체 없이 본인한테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줘야 되고 다만 본인이 이미 안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이래 돼 있고 737은 관리자는 본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줘야 됩니다. 한번 맡으면 계속적으로 해줄 것이 이래 필요하고 다만 관리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준용 조문인데 이게 의무 있는지 없는지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임이 그대로 준용돼요. 위임 조문들이 준용돼서 보고 의무니 뭐 인도 의무니 금전 소비 대차 책임 금전 소비 책임이니 이런 것들은 위임 조문들 그대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39조 이것도 조문 잘 보세요. 비용상한 채권권이 조문을 잘 봐야 되는데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이하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서 필요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는 688조 2항이 대변제 청구권 대변제 청구권 이걸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망 잘 보면 관리자가 밑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고기 밑줄하시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관리했다면 본인의 현존이익을 밑줄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전이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항과 2항은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부 필요비 유익비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3항은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관리했다면요 관리했다면 그때는 현존이익만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현존이익을 의사에 반해서 현존이익만 받는 거 우리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 기억나세요?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은 그 당시 이익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는데 의사에 반해서 보증되면 현존이익이었죠. 현존이익이 되니까 그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740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았다면 본인의 현존이익 밑줄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네요. 조문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부당이득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74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요. 이로 인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가했어야 돼요.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라는 거죠. 자 왼쪽에 요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적극적 증가하는 것도 이득이고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거 이런 것도 이득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일방의 이득이 이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야지 이래 되는 거고 3번이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직접적 인과관계는 불필요하고 사회통념상 연결성을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밑에 이득의 의미를 발표하시고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얘가 안 나가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불법 점유입니까라고 문제될 수 있거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닐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여전히 적법 점유로 봐요. 왜냐하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하는 게 왜 적법 점유가 되냐 그러면 얘는 동시행항변권이 있거든. 보증금 받아야 나갑니다. 보증금 받아야지 나가게 되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거 여전히 적법 점유로 이래 평가되지 불법 점유는 아닌데 대신 동시행항변권을 통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은 별도죠. 부당이득은 별도로 이래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으로 봐요. 실질적 이득으로 이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이 이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행수익이 있어야 돼요. 사행수익이 있어야지 이게 실질적 이득을 누려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얘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지금 가게를 돌려주진 않지만 장사를 안 해버렸다든지 사행수익을 안 하면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으니까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안 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되겠죠. 그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건물의 점유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자물쇠를 잠궈둔 채 사행수익을 안 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이게 답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 고의가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답으로 한번 나왔거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될까? 고의가실이 필요 없을지 그 부분이 답으로 나왔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고의가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거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실 없어도 그냥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때는 바로 부당이득이 되고 상대방한테 꼭 손해를 줘야 돼.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입어야 돼요. 손해를 입어야지. 그 부당이득이 되게 됩니다. 이 요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의가실 필요 없다는 거 이것도 답으로 한번 나왔고 손해 없으면 부당이득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답으로 나왔고 답으로 이래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요건에서 거의 집중해서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실질적 이득도 답으로 나왔죠. 이것도 실질적 사행수익이 있어야지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742조부터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조문을 만들어요. 우리 민법이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거 이런 경우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처럼 보여도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그 조문인데 첫 번째가 악의의 비체 변제라고 해서 채무 없는데 갚으면 이거는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이 되는데 근데 알고 갚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겠다. 네가 왜 알면서도 채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갚아놓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느냐라고 해서 이거 악의의 비체 변제라고 해서 알면서 갚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 742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없도록 이래 되게 되니까 악의의 비체 변제 이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거 악의의 비체 변제가 적용되려면 임의로 갚아야 됩니다. 임의로. 자의적으로 줬을 때만 그때만 비체 변제로서 돌려받지 못하고 임의로 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주는 경우 부득이 자기가 줄 수밖에 없다든지 강제 집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 임의로 주는 게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부당이득으로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임의로 줬을 때만 비체 변제고 찾아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찾아갈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 보시면 강박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비체 변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이래 되고요. 채무 없음을 알았을 때만 문제돼요. 알았을 때만 문제되고 알지 못했다면 과실 유무 불문하고 이거는 적용 안 됩니다. 과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3은 변제기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변제기 전에 갚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래 미리 갚는 게 가능하니까 채권자도 그걸 받게 되잖아.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안 되는데 다만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 밑줄하세요. 얻은 이익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각에 변제기를 착각해서 잘못 갚았다면 그때는 얻은 이득을 돌려줘야 되는데 뭐 중간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돌려줘야지 이래 된다는 거고. 자, 74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했는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요.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 없다는 걸 알면서 갚았다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근데 착각에 빠져서 모르고 갚았다면 그때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도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면요.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 그때는 이거는 찾아갈 수 없도록 하겠다. 찾아갈 수 없도록 이래 하겠다는 게 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먼 친척은 다 부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 이런 사람들만 부양하면 되는 거고 먼 친척들 고모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양을 안 해도 되는데 착각에 비해서 얘가 가족법을 안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친척들은 다 부양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쌀 한 가마니 사줬는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안 줘도 되는 거야. 민법 조문을 읽어보니까 부양을 안 해도 되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뭐 하시냐고 지금 빨리 담으시라고 그러니까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돌려받지 않도록 돌려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 말이고 대표적인 게 또 소멸시 완성된 거 소멸시 완성된 거 갚은 거는 그거는 모르고 갚았다 할지라도 그냥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래 타당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45조 타인 채무 변제인데요. 조문이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거든.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3자 변제가 유효하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이름으로 변제하고 이게 타인 채무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되거든. 타인 채무라는 인식이 들어가야지 제3자 변제가 되는데 근데 이걸 착각해버렸어. 타인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갚으면 제3자 변제가 안 돼. 제3자 변제가 안 되고 그러면 원칙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받는 사람은 이게 착각에 빠져서 변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 채무를 인식하고 변제하는지를 몰라. 그지? 모르고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이거 안 받으면 지체거든. 지체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차용증 찢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담보 없애버렸어. 변제받았으니까 나 담보 없애버렸고 또 소멸시효 중단시킬 필요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소멸시효 완성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찾아가 버리면 얘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게 되니까 일정한 선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금지시키는 거 이게 745조 가 되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 차용증 찢어버렸다든지 저당권 소멸했다든지 또 담보가 사라졌다든지 소멸시 완성되면 찾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그때면 얘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 찾아갈 수 없다면 그때는 얘한테 구상합니다. 을한테 구상권 행사로 해결하고 부당이득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1항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요. 착오로 인해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권자가 원래는 찾아가야 되는데 채권자가 선의로 정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서 그 채권을 잃었다면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 이때는 2항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한테 그냥 구상하면 돼요. 채무자한테 구상하면 그러면 세 명이 다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이래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게 되는데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3조 위반해 놓고 뇌물 줘놓고 그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만들어버리면 103조 이상이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무너지게 되니까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금지시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른쪽에 불법의 의미 103조 위반만을 의미합니다. 103조 위반했을 때만 불법 원인급여고 갈로 안에 그 강행규정 위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불법의 원인에 들어가지 않고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게 이래 돼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고 다 예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급여자는 불법성 없고 수익자한테만 불법성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사기보험 들었을 때 사기보험 들면 보험회사는 불법성 없죠. 보험금을 모르고 준 거니까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때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2번
때는 급부가 나오는데 재산적 가치 있는 종국적 급부를 해야 됩니다. 종국적 급부고 종속적 급부 이런 것들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데 급부가 끝나야 됩니다. 급부가 끝나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처럼 경매를 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종속적 급부고 이런 것들은 불법원인 급이 아니어서 말소 청구됩니다. 말소 청구가 가능해지게 이래야 되게 되겠죠. 자, 747조 747조 이래 가시면 747조 옆에 그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게 있는데 조문에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지만요. 둘 다 불법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불법성 비교론인데 판례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클 때 현저히 크다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수익자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급여자가 있는데 조문에서는 얘는 불법성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불법성을 전혀 안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의 불법성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얘 불법성이 현저히 더 크다면 이때는 단서를 적용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조문에서는 불법성이 하나도 없을 때만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약간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 그게 불법성 비교론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요. 밑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부당이득만 금지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이래 보장된다는 거고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도 인정 말소 청구도 103조 위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인정합니다. 이게 103조 위반되면 말소 청구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이래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밑에 판례가 급여전의 불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를 대비했다면 반환 약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택시 면허를 받게 해달라고 뇌물 줘놓고 택시 면허가 안 나오면 돌려주세요라고 약정 맺는 거 이런 것도 다 무효 이런 것도 다 무효가 되는데 근데 밑에 불법 원인 급여 후에요 급부 원인이냐 별도 약정 밑줄 하시고 별도 약정에 따라서 급부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효됩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찾아갈 수 없잖아요. 찾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별개의 약정으로 별도의 약정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로 보진 않습니다. 무효로 보진 않고 동시에 약정하면 무효지만 이거 별개의 약정 첫 계약 따로 돌려주는 약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약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유효로 이래 보게 되는 거죠. 자, 조문 747조 이제 보시면 1항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뭘 돌려줄 때는 항상 원칙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 안 될 때 가액을 반환하라고 되고 2항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반환할 책임 있게 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부당이득은 당사자끼리만 반환해야 되고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문에서는 얘가 지금 돌려줄 수 없고요. 돌려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았고 공짜로 넘겨받았고 그 다음에 얘가 알고 있어. 이거 법률성 원인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거의 공범입니다. 공범이 되니까 이때는 얘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제3자한테 몰래 넘겨버리면 그러면 제3자 상대로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찾아갈 수 있도록 예외로 하나를 조문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48 1항 선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2항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지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749조 악의 인정인데요. 옆에 판례 먼저 한번 정리하면 우리 부당이득이 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거든. 크게 두 가지로서 급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일정한 급부를 했는데요. 이게 무효나 취소돼 버렸을 때, 무효나 취소됐을 때 그때 돌려받는 것을 급부 부당이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급부 부당이득이 인정돼서 얘가 자기가 준 물건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려면 이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 무효나 취소됐으니까, 원인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거 주세요 이렇게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침해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땅을 을이 무단으로 이렇게 점거해서 살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는 당연히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거는 바로 발생. 침해 부당이득은 소유권을 침범했으니까 바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는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나는 법률상 원인이,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거, 이걸 입증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래줘야 되니까 침해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는 거,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지 되고, 이거는 침범하는 순간 바로 손해가 생겨버리거든. 손해가 생겨버리니까 이때는 얘가 입증하지 않고 상대방이 입증하게 이래 된다는 거, 입증 책임이 문제죠. 별표하고,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청구권자, 원고가 이걸 입증해줘야지 되는 거고, 근데 침해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의 상대방, 점 찍고, 상대방이 이걸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된다는 게 입증 책임이 차이가 있다는 거 비교하시고, 749조 조문 별표할까? 조문 별표하면 최근에 또 이걸 다루어냈는데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성 원인은 없음을 안 때는 밑줄 할까? 그때부터를 밑줄하세요. 그때부터 이때는 악의 수익자로서 이익 받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고, 2항요. 선의 수익자가 패소했을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를 점찍어야 돼요. 소제기한 때.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고, 밑에 패소시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패소했을 때 악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제기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소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패소시부터 악의자가 돼버리면 그 전까지는 선의가 돼버리거든. 선의가 되고, 그러면 현존이익만 주면 되잖아요. 현존이익만 주면 되면, 그러면 소송을 빨리 안 하는 게 얘한테는 훨씬 도움되는 겁니다. 훨씬 도움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는 악의 점유자가 되는 시점은 소급표, 패소하면 소제기한 때로 소급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악의자로서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조문 내용이고, 조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최근에 조문으로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옆에 판례가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공용 부분이 그 우리 아파트에 있는 복도나 계단이나 어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 되는데, 공용 부분을 누가 가게에서 왜 불법 점유해가지고 물건도 쌓아놓고 거기서 막 장사도 해버리게 되는데, 그걸 손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 손해를 입어야지 부당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손해가 입은 걸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최근에 이거 바뀌어버렸습니다. 손해가 인정돼 버립니다. 인정이 이래 되고, 그 복도에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막 그 장사를 해버리면 우리 다니기가 불편해지거든. 불편해지니까 그런 것도 손해입니다. 손해가 이래 돼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불법 행위하고 막 칠게요. 750조 보시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 일반 불법 행위 조문이 750조에 나와 있고, 751조와 752조가 위자료 조문입니다. 위자료 조문이고, 우리 채무불량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됐죠. 인정됐는데 차이점이, 그때는 왜 본인만 인정하고 친족은 인정 안 됐잖아. 친족은 인정 안 되는데, 불법행위는 본인 말고도 친족도 행사할 수 있도록 752조와 751조와 752조가 규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751.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있어요. 배상을 책임있게 되고, 이항은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상 손이 없어도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생명 침해당했을 때는 정신적 고통을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하고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입증하지도 않고도 바로 이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3, 754, 755조가 나오게 되는데 책임 능력 없는 사람들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텐데요. 미성년자 중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세 정도는 돼야지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데 미성년자 중에서 책임 능력 없는 애들은 12세 안 된 애들 이런 애들은 이 사람들은 고의가시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하나가 심신상실 중에 심신상실자들이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도 고의가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구제받을지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그게 감독자한테 부모님이나 아니면 얘를 관리해야 될 후견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753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진행이 없을 때는요 배상 책임이 없어요. 배상 책임이 없게 이래 돼 있고 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없는데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심신상실을 초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의도적으로 막 용기를 내 가지고 즉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고의가실로 초래했을 때 그때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755 다른 자한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나요. 754조에 따라서 책임이 없을 때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을 책임입니다. 감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 감독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항 감독 의무자를 가름해서 753조나요. 754조에 따라서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리감독자고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 교사들이 대리감독자가 되는데 옆에 판례가 대리감독자가 책임진다고 해서 부모님 책임 면제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돼요. 무조건 다 책임을 이래져야 되기 때문에 대리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756조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1항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서요 제3자에게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점찍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거는 사용자가 입증해요. 사용자 단세에 있는 거니까 피고 사용자가 입증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2항 사용자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자들 이런 사람도 책임이 있고 3항 전이항의 경우에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대신 전액 구상은 안 되고 옆에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액 구상하면 피용자들 겁이 나서 일 못하니까 일정 범위로 제한해서 구상을 해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판례가 제한하게 이래 되는 거고 옆에 그 왼쪽에 요건에서 사용관계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사무집행 관련성인데 이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하고 똑같습니다. 직무집행 관련성처럼 외형이론 가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게 되고 외형이론 가지고 따지니까 꼭 따라붙는 판례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이 사람은 굳이 보호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서 사용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건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밑에 판례 정리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1번 사무집행의 과잉이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나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외형이론, 외형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외형이론을 가지고 따지니까 항상 따라붙는 판례가 2번 별표하고 피용자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점찍고 중대한 과실을 점찍고요. 중대한 과실을 몰랐을 때 그를 구태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 부정됩니다. 이런 사람은 묻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명의대여가 사용자일까? 명의대여가 사용자일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명의대여는 사용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은 사용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사용자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아닌데 노무도급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한 거 아까 조합에서 나왔는 것처럼 동업자도 사용자입니다. 동업자도 사용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한 명이 불법행위 저지르면 다른 동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퇴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까? 회사가 퇴직하고 나서 불법행위 저지르는 것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부정입니다.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고 종전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다단계를 사용자로 볼까요? 다단계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판례가 결론 긍정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도 사용자 책임. 이게 그 하위 판매업자를 교육하고 얘네들의 수익을 상위 판매원이 가져가는 구조거든. 피라미드 이런 애들은 가져가는 구조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이래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고요. 그다음에 8번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때도 과실상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 명이 고의의 불법 행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은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과실상계 되죠. 과실상계 되니까 사용자가 과실상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9번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 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될 손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 되니까 100, 사용자는 과실상계 되니까 70 이렇게 금액 달라지는 것도 가능하게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10번 파견인데 노동법에서 이런 거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파견 근로자들 있죠. 파견 근로자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에 파견 나와가지고 제빵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 파리바게트에서 사용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얘를 고용해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하는데 파리바게트 옷을 입고 파리바게트로부터 월급도 받는데 고용관계는 얘를 파견 사업주가 얘를 고용해서 이 사람을 파리바게트로 파견 보낸 걸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 관계는 얘네 둘이 사용 관계가 되니까 얘가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얘가 사용자가 돼. 얘가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 파리바게트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 일을 지시했다든지 어떤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얘가 사용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얘네 사용 관계는 얘네 둘이 사용 관계가 되니까 파견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되고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는 거의 다 이런 관계로 처리돼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죠.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있고 여기 학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 청소하시는 분인데 학원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고용관계는 이쪽이야. 다른 쪽에서 청소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야. 파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임금 해고도 자유롭지 이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구조로 이래 돼 있어. 우리나라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래 퍼져 있는 게 그게
파견 문제가 이래 되는 거죠. 자, 10번.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는 민법 756조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서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파견 업무에 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얘가 사용자입니다. 파견 사업주가 이래 사용자가 되니까 얘가 사용자고 얘가 피용자고 여기에서 일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직접 고용이 아니거든. 직접 고용이 아니니까 얘네 둘이 사용관계를 인정하게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57 도급인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어요. 도급인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근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도급인한테 중대한 과실 점 찍고 중대한 과실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고 옆에 아까 봤지만 노무도급은 사용자고 노무도급은 아까 판례에서 사용자로 봤죠. 그 다음에 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가시면 공작물의 하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공작물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민법 758조가요. 조문이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의 법학원에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합격의 법학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근데 얘는 면책 가능성이 있어요. 면책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는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런 걸 합격의 법학원이 입장하면 예책임 면제되고 그러면 예책임 면제되면 2차적 책임은 소유자, 건물주한테 묻도록 돼 있고 얘는 무과실 책임.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건물주인은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정리하시고 758.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공작물 점유자 밑줄하고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1차적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이 있고 소유자는 면책 안 되는 무과실 책임 2항 전항의 규정한 수목의 지식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을 때 준용하고 3항 전이항의 경우에 그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한테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건물 잘못 지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구상하면 되겠죠. 동물 점유자 됐고 공동불법행위는 봤다 그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61조도 넘어가고 762조가 태아 조문이고 763조 준용 조문도 봤다 그지? 하나 빼놓고 다 준용합니다. 빠지는 게 예정이 빠지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이 이래 빠진다는 거 이렇게 해가고 764조도 봤죠? 명예훼손 원래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고 사제광고는 안 돼. 사제광고 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765조는 배상의 감경 할 수 있도록 과실로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 고의나 중과실은 안 되고 과실로 불법행위 저지르면 깎아달라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감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참고로 76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단어가 보여야 돼. 시효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고 2항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3년 10년입니다. 3년 10년이고 소멸시효고 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밑줄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 밑줄 하시고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래 처리되고 원래 이게 지문에 들어왔더라고. 지문에 출제됐던데 최근에 신설된 건데 미성년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 돼서 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문 강의 여기까지 이래 정리되니까 불법행위까지 논점을 이래 정리하시고 조금 반복하시고 조문을 일단은 중요하게 먼저 이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판례를 이래 입혀 나간다는 기본으로 그런 기본으로 이래 정리하고 반복을 좀 해줘야 돼요. 이 과목은 휘발성이 워낙 높은 과목이어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1차를 병행하면 나 2차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밀어버리면 나중에 2차 하다가 나중에 1차 하겠다 이래버리면 2차를 접어야 됩니다. 1차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동차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같이 해줘라. 감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따로 2차를 크게 이렇게 접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하여튼 계속 정리하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빠른 시간이 아니고 내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렇게 뭐 무료 특강 들으러 다니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끝이다. 이게 수험생활의 마지막이고 이렇게 제 강의 듣고 나는 붙었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들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합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